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가 폭락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물 경제가 상당히 침체되었고,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폭락한다, 그렇지 않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폭등한다, 이렇게 여러 기사나 유튜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폭락은 어떤 경우에 어느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 전제 조건이 되었을 때 폭락이 오는가에 대해서 한번 좀 쉽게 일반인들도 그럴 경우에는 폭락이 오겠구나, 자, 이런 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뭐 한 10가지가 될 수도 있고 한 5가지 될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뭔가 하면 2가지 경우 중에 하나가 아니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일단 지금은 전 국민들이 학습을 효과를 했죠. 학습 효과가 큽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과거 정권, 과거 정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상당히 많은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도 언젠가는 다시 풀리고,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다시 규제를 쪼우고, 그래서 규제는 순환한다, 이런 것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역대 정권을 통해 가지고 일반 국민들의 뇌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 버티면 오른다, 이런 잠재의식이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쉽사리 아파트 값이 폭락하지 않는 이유가 이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나중에는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기 수요가 의외로 많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2억 선에서 2억 전후나 2억에서 한 3억, 지방 같은 경우에 1억에서 한 2억 정도의 유유자금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다. 물론 서울 같은 경우는 이보다 더 많겠지만, 그래서 실수요든 가수요든 간에 폭락을 기다리는 일반 서민들 아니면 뭐 투자가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폭락이 오면 살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좀 떨어지면 이런 대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파트를 구매하지 않겠나. 그래서 아파트는 또 쉽사리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이런 이유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도 있다. 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한국 사람의 정서상이죠. 지금 실물 경제는 상당히 위축됐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누구나 다 인지하고, 뭐 수출도 지금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어제 신문자 보니까 지금 그 정부에서 3차 추경을 지금 준비하고 있죠. 2008년도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많은 추경을 지금 준비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렇지만 한국 사람의 정서상 직장에서 뭐 명퇴를 당하시거나 직장을 잃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가장 나중에 보통 1차적으로는 예금이나 뭐 이런 것을 깨고, 그 다음에 보험을 해약하고 뭘 하다가 마지막 순서가 이제 집을 팔기 때문에 한국 정서상 집을 지키는 게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만일에 3억 주고 집을 구매했으면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다 하면, 자기 사는 금액에 정말 급한 돈이 아니다 하면은 3억 이하의 집을 파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렇죠. 아무리 경제 지표가 좋지 않고 그렇다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집은 끝까지 지키다가 도저히 버티지 못하면 그제서야 이제 집을 팝니다. 집을 판다 하더라도 자기가 구매했는 금액보다도 낮게 파는 경우는 제 주위에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시다가 부득이하게 그 사업체를 유지하기 위해서죠, 흔히 말하는 부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급매로 집을 내놓는 경우라든지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가 구매한 금액 그 밑으로 이렇게 낮게, 흔히 말하는 급매라 하더라도 자기 구매했는 금액보다 낮게 파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집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어 가지고 유동성 함정에 빠져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돈이 급해서 뭐 급매로 파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만, 제 주위 사람들은 자기가 구매한 금액보다도 낮게 파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제가 볼 때는 또 집값이 급락을 잘 하지 않는 그런 이유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좀 공감합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인데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유동성을 풉니다. 그러니까 IMF보다는 제가 볼 때는 08년도 리먼 브러더스 사태를 학습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돈을 엄청나게 풀고 있죠. 엄청나게 풀고 있습니다. 제로금리 미국부터 해가지고 유럽은 벌써 오래전부터 제로금리, 일본도 그렇고, 그래서 미국도 파격적으로 지금 금리를 내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도 지금 5월 28일 날 금리를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정책자금, 금리 정책자금 또 지금 엄청나게 많은 돈을 풉니다. 그렇죠? 그래서 화폐 가치 하락이, 지금 현재는 이게 돈이 좀 돌지 않는데 돈이 어느 정도 흘러다니는 순간 화폐 가치 하락은 상당할 거다. 자,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지금 현재는 뭡니까? 돈은 이렇게 많이 풀렸지만 돈이 쉽게 짜증할 때는 원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풀리긴 했는데 이게 어디론가는 흘러가겠죠. 정체되어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부동산으로 또 쉽사리 못 들어오는 게 15억 이상은 대출을 지금 막아놨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9억 이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0%만 되고 9억 이하는 40% 이렇게 대출이 되고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60% 70% 이렇게 대출이 되죠. 그래서 이게 돈은 시장에 이렇게 풀릴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었지만 특정 장소에만 제가 볼 때는 이게 물이 흘러가는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수지에 물이 좀 마르면 웅덩이가 있는 곳에만 물이 고이듯이 지금은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게 돈이 흘러갈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특정 지역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움직이겠죠. 여하튼 간에 지금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지 않는 이유가 어떻게든 간에 지금 시중에 돈이 일단 많이 풀린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제로금리도 그렇고. 그래서 심리적이죠. 사실 이 제로금리를 하더라도 실제 대출 금리로 이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심리적인 게 큽니다. 그래서 이 제로금리 속에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그 대출 금리가 내려가면 좋은데 설사 이건 내려가지 않더라도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은행에 예금을 하게 되면 예금 금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즉 지금 뭐 며칠 전에 신문기사 났습니다만 1억을 은행에 넣어 놓으면 한 달에 5만원 받는다. 그렇죠? 5만원 받으면 조금 더 이것을 생각을 하면 10억을 은행에 넣었을 때 이게 50만원, 월 50만원 정도의 이자가 나온다 이거죠. 자, 이렇게 되면 과연 돈이 있는 사람이 이것을 은행에 넣어둘 거냐 이거죠. 그러면 주식으로 흘러가든지 아니면 부동산으로 흘러가든지 어떤 투자 대상으로 흘러가지 않겠는가. 부동산은 고가 아파트는 지금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중저가, 저가 아파트 쪽으로, 기존 주택 쪽으로 흘러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시중에 지금 풍부한 1100조라는 유동성 자금도 있는데다가 이제 금리도 내려가니까 그 1100조가 어디론가 지금 이제 흘러가겠죠. 그래서 부동산이 쉽사리 떨어지지 않는 또 이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흔히 말하는 뭐 M2 해가지고 이것이 뭡니까? 돈이라는 것이 이게 회전을 하게 되면 지금 정책 자금이나 제로금리 해가지고 시중에 돈은 많이 풀렸지만 이게 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예전에 회전이 잘 될 때에 비해서 오히려 지금 돈은 많이 풀었지만 시중에 이렇게 돈이 원활하게 회전이 안 되고 있죠. 제가 볼 때 어느 순간 이게 시중에 흔히 이게 화폐의 그 회전 속도라 하죠. 이게 어느 정도 과거의 코로나 사태 이전과 같이 그 속도로 회전하는 순간 제가 볼 때는 자산 가치의 상승은 오히려 더 크지 않겠는가, 폭발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풀린 자금이 많은 관계로 일단 아파트가 또 폭락하지 않은 이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제가 그냥 좀 쉽게 정리를 한번 해보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이유는 뭔가 하면 투자는 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쉬지를 않습니다. 돈을 어디엔가 조금이라도 좀 더 많은 이윤이 날 만한 그런 곳에 돈은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돈은 이게
무생물입니다만 이게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 어떻게 보면 현명하다고 볼 수 있죠. 자기 돈을 팽창시키기 위해서 돈은 흘러다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자가, 즉 이윤이 더 나는 곳으로 돈이 몰리게 있기 때문에 아파트가 폭락하거나 어떤 저점이 나가면 이 돈이 거기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파트가 폭락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했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집값 폭락이 쉽게 오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보면, 자, 학습 효과다. 중복되는 면도 있습니다. 제가 일반 사람들 좀 이해하기 쉽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과거 정권에서 전 국민이 배웠다. 그렇죠. 나이 한 40대 중반 정도만 되면 예전 정권부터 해가지고 지금 그동안 흘러오면서 역대 정권별로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올라가고 어떻게 내렸고 이것을 몸소 배웠다 이거죠. 그래서 학습 효과가 제가 볼 때는 상당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개인의 투자 뿐만 아니라 법인 투자 가지고 실수요자와 가수요자가 항시 대기하고 있다. 그래서 건매 나오면 연락 주세요 해가지고 있죠. 자기가 주로 가는 부동산이나 뭐 이렇게 지역에 연락처를 남겨두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대기 수요가 늘 항상 있다. 그래서 한국 정성상 어려워도 마지막에 집을 처분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물 경제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것은 누구나 다 알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더 어려워져야지만 제가 볼 때는 폭락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지만 또 정부에서는 그렇게 놔두지 않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간에 경제가 이렇게 순환 과정을 이렇게 거치도록, 그렇게 되도록 정부가 행정적, 재정적, 뭐 여러가지 비상경제 체제를 동원해 가지고 정상화시키려고 노력하죠. 그리고 전 세계적인 사태로,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적인 유동성이 풀리게 되다. 지금도 풀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더 현명하다 볼 수 있죠. 그래서 시중에 1100조라는 부동자금과 정책자금, 흔히 말하는 재난자금 있죠. 그 다음에 제로금리, 이러한 것들이 지금 늘 대기하고 있다. 심리적인 것도 크죠.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부동산이 폭락하지 않는 이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누구나 다 아는데, 결론적으로 말해서는 딱 두 가지입니다. 폭락하는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1번부터 11번까지 이 모든 요인들이 결합되어져 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이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마지막에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는 이제 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했듯이 쉬지 않죠. 항상 어디인가 투자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의무기간,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시장의 공급을 좀 감소시키는 그런 요인이 아닐까. 의도는 좋았는데, 특히 서울 지역에는 제 지인 같은 경우에도 8년 동안이죠. 이걸 임대사업자로 내가지고 팔지를 못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시장에 나오는 매물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또 폭락하는 이유. 그다음 정부의 규제. 규제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어느 시점이 되면 또 완화될 거고, 또 다시 규제가 될 거고, 규제 완화 이 반복될 거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장기 침체돼가지고 경제가 엄청나게 안 좋아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수 경계가 급격한 침체를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사실 부동산 규제에 대한 완화 기대 심리가 제가 볼 때는 팽배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서만 있는 독특한 전세제도 있죠. 이래가지고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갭 투자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거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꼭 돈이 많지 않더라도 부동산을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정부의 제도, 그러니까 부동산의 전세제도라는 게 있죠. 이런 것도 무시 못한다. 그 다음에 또 화폐 가치 하락, 이렇게 많은 유동성이 지금 풀린 상태고 아직 이제 돈 회전이 원활하지 않은 그 이유지, 이게 원활하게 회전되는 순간 어떻게 보면 집값 폭락은 둘째면서 폭등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 서민 입장에서는 뭔가 하면 돈이 적은 사람은 좀 주식을 하지만 어느 정도 목돈을 모았으면 이제 부동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예금을 하려니까 1억 넣으면 월 5만원이니까 예금도 그렇죠. 그러면 뭔가 하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주위에 둘러보면 주식해가지고 돈을 벌었다는 사람은 극히 일부입니다. 물론 한때는 벌었지만 이게 지속 가능하겠죠.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20년 동안 주식해가지고 꾸준히 번 사람은 제 주위에는 제가 인간관계가 폭넓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해서 오랜 기간 동안 해가 투자해가지고 뭐 한 번, 몇 번을 이렇게 팔았든지 뭐 투자를 했던 두 개 했던 간에 집을 한두 채 가지고 한 20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 주식보다는 실패하는 자가 적고 성공하는 자는 훨씬 많다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집값이 쉽게 오지 않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집값 폭락이 오는 경우가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요인들이 서로 뭡니까? 집값 폭락 쪽으로 이렇게 조건이 맞춰지면 그때는 폭락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게 결론적으로 뭔가 하면 제가 볼 때는 이겁니다. 돈이 씨가 마르면, 시중에 돈이 씨가 마르면 제가 볼 때는 폭락이 옵니다. 과거 폭락이 왔을 때 IMF도 그렇고 금융위기도 그렇고 이때 왔죠. 그러니까 금융이 제가 볼 때는 무너져야지만, 금융이 무너지면 제가 볼 때는 부동산은 폭락이 옵니다. 근데 금융이 무너지지 않고서는 부동산이 제가 볼 때는 폭락 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번 경우 또는 뭔가 하면 2번 경우입니다. 공급 폭탄. 왜 공급 폭탄이냐? 공급 폭탄이 오면 돈이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돈이 씨가 마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보통 아파트가 있죠. 이렇게 특정 시가 있으면, 시에 이렇게 여러 구가 있으면 어디입니까? 자, 어떤 중심에서 이렇게 밖으로 아파트 가격이 퍼져나가죠. 상승장을 일으킬 수도 있고, 아니면 외부에서 있죠. 외부에서 이렇게 규제를 다 하고 중심지만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외부에서만 가격이 이렇게 뛰다가 중심부로 옮겨오죠.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서 집이 팔리고 가면 매도한 사람은 타고에 가지고 다시 매수를 하고, 그럼 또 매도한 사람은 타고로 이동하면 이제 돈이 이게 회전하는 거죠. 회전하는데 만약에 특정 구에 아파트가 이렇게 옵니까? 공급이 엄청나게 들어온다. 그럼 여기서 팔았는 사람이 여기에 매도자가 이리로 들어가는 순간 뭡니까? 여기에는 매도자가 없기 때문에, 매도자는 건설사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면 돈이, 그러니까 뭡니까? 이 지역의 어떤 부동산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금융위기가 오면 돈이 씨가 마르고, 공급이 폭탄이 되면 그 공급을 채울 만한 돈이 없어지게 되면, 그것이 뭐 대출이든 뭐든 간에 있죠. 무슨 요이든 간에, 금리를 올렸든 간에 하여튼 그 돈을 마련을 못하는 그제서야 이제 제가 볼 때는 폭탄이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부동산을 공부하던 제가 한때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많이 배우는 어르신이 있는데, 그때 저는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없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파트 가격 떨어뜨리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있다. 11월달 보면, 자, 한국 사람은 김장을 하는데 그해 배추가 시장에 길거리에 뒹굴 정도로 배추가 많이 생산되면 배추 가격은 폭락한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공급이, 서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서울 뭐 강남이죠. 인구가 한 50만 되죠. 거기에 제가 볼 때는 뭔가 아파트를 한 50만 채 이렇게 갖다 부으면죠. 서울 강남이 아니고 뭐 어디다 폭탄, 그러니까 아파트가 폭락합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그렇지. 그래서 공급 폭탄인 지역, 만일 여러분이 아파트를 지금 매수할 생각이 있거나 하면죠. 제가 볼 땐 금융위기는 지금 올 가능성이 낮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돈을 푸니까 요거는 올 가능성이 없고, 가능성이 희박하고, 제가 볼 땐 공급 폭탄이 있죠. 공급 폭탄 되는 지역을 좀 피하시면 되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돈이 씨가 마르면 그때는 폭락이 오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개인이든 기업이든 어떤 간에 돈이 씨가 마르면, 저는 제가 표현을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실물 경기가 이렇게 침체하는데 왜 아파트 가격은 폭락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폭락했는 경우를 보면 돈이 없어지면 폭락을 하죠. 근데 금융위기가 와야지만 이 돈이 씨가 마릅니다. 그렇죠. 아니면 공급 폭탄이 오면 제가 볼 때는 폭락이 오지 않겠는가.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앞에 있던 11가지의 그 원인들이 서로 뭡니까? 복합적으로 얽히고 설키게 되면, 자, 이러한 사태가 오지 않겠는가. 물론
그런 생각을 오늘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참 다 아는 사실을 조금 어렵게 설명해가지고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하여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